토요일 밤이 확실한 거야? 발코니 장롱 뒤에 숨어 있던 저는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제 딸이 없는 집에 남자친구 승우가 다른 여자와 함께 들어온 거예요. 물때도 좋고 부표도 드물어. 방파제 CCTV가 죽는 구간도 확인했어. 구명조끼 스트랩은? 미리 클리핑해둘 거야. 사고로 보이게 하려면 디테일이 중요하거든.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들이 제 딸 은하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바다에서 사고로 위장해서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제 딸 은하를 지켜내기로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서미정입니다. 부산 남천동에서 겨울차라는 작은 찻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53살이 되도록 혼자 살아왔죠. 남편을 잃은 지 벌써 14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찻집 뒤편에서 차를 덮고 있었어요. 겨울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왔지만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찻잎에서 피어나는 향기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차는 참 신기한 거예요. 독을 중화시키고 마음을 덮여주죠. 마치 삶의 모든 쓴맛을 달콤하게 바꿔주는 마법 같아요. 엄마, 저 왔어요. 딸 은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8살 된 제 딸은 세라믹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어요. 공예로 창업한 지 3년째 되었는데 성실하고 다정한 성격이라 동네 사람들도 모두 좋아해요. 어머, 은하야.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엄마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은하 뒤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나이는 39 정도로 보였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차승우라고 합니다. 승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프리다이빙과 요트 커뮤니티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라고도 소개했죠. 겉으로는 차분하고 신사적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은하를 정말 아끼고 있어요. 허락해 주신다면 진지하게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은하가 좋아한다면야.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딸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승우는 가방에서 예쁜 스테인리스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집중력에 좋다는 비타민T를 만들어 왔어요. 은하가 요즘 작업에 집중하기 어려워한다고 해서요. 고마워요, 승우 씨. 은하가 보온병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저도 한 모금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미묘한 쓴맛이 느껴졌어요. 약간 인위적인 맛이었죠. 하지만 건강에 좋다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참, 어머니. 은하가 작가 활동을 하니까 상해보험 정도는 들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사고가 많잖아요. 갑자기 보험 얘기를 꺼내는 승우의 말에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딸을 생각하는 마음이겠거니 했죠. 네, 생각해 볼게요.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승우와 은하가 떠난 후에도 그 쓴맛이 입안에 남아 있었어요. 왜 그렇게 신경이 쓰였을까요? 아마 엄마의 본능이었을 겁니다. 며칠이 지나자 은하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피로를 자주 호소했고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가끔 숨이 가빠지는 증상도 보였죠. 엄마, 요즘 머리가 정말 멍해요. 작업에 집중이 안 돼서 큰일이에요.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 승우 씨가 요즘 뇌안개 증상이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강한 집중력 차를 가져다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뇌안개라니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왜 병원이 아니라 차로 해결하려고 할까요? 승우는 자주 은하를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그 보온병을 들고 왔어요. 은하는 그 차를 마실 때마다 더욱 멍해지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승우가 은하에게 제안했습니다. 스튜디오 임대 연장하는 거 맞지? 그리고 공유지분 계약도 있다고 했는데 투자자를 연결해 줄 수 있어. 정말요? 그런데 복잡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간단해. 내가 아는 투자회사가 있어서 말이야. 저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전에 통영시청에서 회계 보조 일을 했던 경험으로 숫자에는 나름 감이 있어요. 승우가 말하는 투자 조건들이 뭔가 어긋나 보였죠. 은하야, 그런 큰 결정은 천천히 생각해봐. 괜찮아요, 어머니. 승우 씨가 도와주신다니까요. 은하는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신중했을 은하가 이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는 게 이상했어요. 그날 저녁 골목에서 박남순 이모를 만났습니다. 마리나에서 생선 장사를 하는 분이에요. 미정아, 내 사위 될 그 총각 말이야. 네, 무슨 일이세요? 밤마다 요트 타러 마리나 들락날락하더라. 이상한 여자하고 함께 말이야. 남순 이모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떤 여자요? 키 크고 깔끔하게 생긴 여자. 의사 같아 보이더라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승우의 이상한 차, 은하의 건강 악화, 그리고 밤에 다른 여자와 요트를 타는 일.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엄마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은하를 위해 반찬을 만들어서 들고 갔습니다. 딸의 집은 작은 원룸이지만 아늑하게 꾸며져 있어요. 은하야, 엄마가 미역국하고 나물 무쳐왔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마 작업실에 가 있나 봐요. 저는 냉장고에 반찬을 넣고 간단히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때 현관 쪽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가 돌아온 건가 싶어서 문 쪽으로 가려는데 문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승우 씨 목소리네. 그런데 다른 여자 목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은하가 집에 없는데 왜 승우가 왔을까요? 급하게 발코니 쪽 장롱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겨울 이불을 넣어두는 큰 장롱이라 몸을 숨기기에 충분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우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은하가 없네. 다행이야. 토요일 밤이 확실한 거야? 여자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음성이었죠. 물때도 좋고 부표도 드물어. 방파제 CCTV가 죽는 구간도 확인했어. 희진아. 희진이라는 이름의 여자였습니다. 구명조끼 스트랩은 미리 클리핑해 둘 거야. 사고로 보이게 하려면 디테일이 중요하거든.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수익자 변경은 언제 할 거야? 오늘 공증 받을 예정이야. 은하가 완전히 믿고 있어서 쉬웠어. 약은 언제부터 끊을 거야? 토요일 직전까지는 계속 줘야 해. 의심받으면 안 되거든.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들이 은하에게 약을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에 뭔가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죠. 스마트폰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음으로 설정해뒀으니 다행히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몸을 찾기 어려우니까 보험금 처리도 오래 걸릴 거야. 그래도 확실하게 해야 해. 실수하면 우리 둘 다 끝이야. 발코니 쪽으로 바닷바람이 스며들면서 특유의 오존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승우의 주머니에서 요트키 톱이 부딪히는 금속성 소리도 들렸죠. 그럼 토요일 밤 10시에 마리나에서 만나자. 알았어. 두 사람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 후에야 장롱 뒤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제 딸이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것도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있었죠. 녹음된 파일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분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30년 절친인 권애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애숙이는 전에 은행에서 부정사용이나 보험사기 조사 일을 했었어요. 이런 일에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능수능란한 분이죠. 애숙아, 큰일 났어.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줄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리잖아. 1시간 후 애숙이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녹음된 파일을 들려주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 자식들이 정말. 애숙이는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미정아, 증거는 맛보고 내야지. 일단 그 보온병부터 확보해야 해. 어떻게? 은하한테 자연스럽게 빌려달라고 해. 그리고 잔류액이 남아있을 거야. 다음 날 은하에게 가서 보온병을 빌려왔어요. 다행히 바닥에 찬물이 조금 남아있었죠. 애숙이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작은 병에 옮겨 담았습니다. 내가 아는 분석실이 있어. 거기서 성분 검사해보자. 며칠 후 결과가 나왔어요. 벤조디아제핀과 스코폴라민 계열의 약물이 미량 검출되었다고 했습니다. 기억력과 판단력을 떨어뜨리는 약물이었죠. 이제 위치 추적기를 설치해야 해. 애숙이는 장난감 크기의 작은 추적기 2개를 꺼냈어요. 은하 가방에 하나, 승우 요트에 하나 붙일 거야. 은하의 토트백 안쪽 라벨에 추적기를 숨겼습니다. 너무 작아서 전혀 눈에 띄지 않았어요. 승우의 요트는 마리나에 정박되어 있었는데 밤에 몰래 가서 배수구 안쪽에 붙였습니다. 애숙이의 생활수사 실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데 미정아, 과거에도 이런 짓을 했을 수 있어. 무슨 말이야? 비슷한 수법의 사건이 있었는지 찾아봐야 해. 애숙이는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어요. 그러다가 3년 전 수상한 익사 사건을 찾아냈죠. 젊은 여성이 요트에서 떨어져 실종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유가족을 찾아보자. 다음 날 윤태진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실종된 여성의 남동생이었어요. 누나도 그런 남자를 만났어요. 차승우라는 사람을요. 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시에 협박 문자도 받았고 이상한 계좌 이체 내역도 있었어요. 사진도 찍어뒀어요. 태진이 보여준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어요. 승우가 상습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증거들이었죠. 이번엔 막아야 해요. 제 누나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면 안 돼요. 저는 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토요일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부산해경 정혜윤 반장을 만났어요. 태진이 소개해준 분이었죠. 증거가 충분하네요.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겠어요. 정혜윤 반장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토요일 밤에 마리나에서 잠복하겠습니다. 신호 주시면 바로 출동할게요. 그런데 금요일 아침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승우가 공증 약속을 앞당기려고 했거든요. 애수가 어떻게 하지? 걱정 마.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애숙이는 공증 사무소 앞에서 기다렸다가 승우가 오자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머, 도장 잃어버린 줄 알았네. 다행이다. 애숙이는 태연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공증 약속이 지연되면서 승우는 초조해했어요. 그럼 월요일로 미루죠. 아니에요. 급한 일이라서. 금요일 밤으로 앞당길 수 있을까요? 승우가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저희는 급하게 정혜윤 반장에게 연락했어요. 금요일 밤으로 바뀌었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마리나 주변을 둘러봤어요. 남순 이모가 안내해줬죠.
부표 17번에서 19번 사이가 제일 외져. 밤이면 깜깜혀. CCTV도 영 안 잡혀. 정혜은 반장은 잠복 지점을 정하고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등산객이나 낚시꾼으로 위장해서 대기하겠어요. 위험한 상황이 되면 바로 신호 주세요. 저는 손에 작은 호루라기를 쥐었어요. 신호용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은하를 봤습니다.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어요. 약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은하야, 내일 밤에 승우 씨와 바다 구경 간다고? 네, 요트 타기로 했어요. 로맨틱할 것 같아요. 딸의 순진한 미소를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일 밤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반드시 딸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죠. 금요일 밤 10시. 추적기 신호가 수영만 요트 경기장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애숙이는 방파제 관측 지점에 도착했어요. 미정아, 너무 떨리지 마. 혜경이 준비하고 있잖아. 애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멀리서 요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승우의 요트가 분명했어요. 쌍안경으로 보니 갑판 위에 세 사람이 있었죠. 승우, 민희진, 그리고 제 딸 은하. 저기야, 저기 있어. 애숙이가 망원경을 건네줬어요. 은하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민희진이 따뜻한 차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또 그 약물이 든 차였겠죠. 승우가 은하의 구명조끼를 만지작거리며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불편하니까 벗으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았죠. 지금이야. 저는 호루라기를 3개 불었습니다. 몇 초 후 해경 고속단정이 어둠을 가르며 나타났어요. 정지. 해양경찰입니다. 확성기 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요트 위에서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승우가 은하를 뒤에서 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해경이 제때 도착했죠. 현행범 체포. 정혜은 반장과 해경 대원들이 요트에 올라탔습니다. 승우와 민희진은 저항도 못하고 체포되었어요. 엄마. 은하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해경은 증거품들을 차례로 압수했습니다. 잘려나간 구명조끼 스트랩, 보온병 잔류액, 요트 안에 있던 보험 서류와 가짜 투자 계약서가 담긴 USB까지 모든 것이 압수되었죠. 미정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혜은 반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드디어 은하를 구해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죠. 은하가 이 충격에서 회복하는 게 더 큰 과제였으니까요. 바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제 딸을 지켜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은하는 병원에서 해독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물의 영향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정신이 맑아졌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 현실을 깨닫게 되었죠. 엄마, 이게 다 사실이에요? 그래, 은하야. 미안해. 엄마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은하는 처음엔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승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죠. 아니에요, 엄마. 승우 씨가 그럴 리 없어요. 저를 정말 사랑했다고요. 며칠 동안 은하는 오열했습니다. 배신감과 충격 때문이었어요. 저는 딸 곁에서 하루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은하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증거를 보여주세요. 모든 걸 알고 싶어요. 저는 녹음 파일과 약물 분석 결과, 과거 피해자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은하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였죠. 사랑의 탈을 쓴 조종이었구나. 은하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요트 사고 위장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되었죠. 과거 피해자의 증언과 약물 분석 결과, 제가 녹음한 대화 파일까지 공개되면서 승우와 민희진의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상습성과 계획성이 모두 인정되어 중형이 선고되었어요. 애숙이는 법정에서 통쾌한 한마디를 날렸죠. 바다는 다 보는데 너희들만 모른 채 했구나.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은하는 심리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회복해 나갔습니다. 처음엔 남자를 무서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웃음을 찾기 시작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다면 전 정말. 괜찮아, 은하야.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회복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2025년 겨울, 저희는 겨울차와 공방을 합쳐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은하의 세라믹 작품을 전시하고 제가 만든 차를 파는 공간이었어요. 엄마, 이 자리에 뭘 걸까요? 은하가 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예전처럼 밝은 표정이었어요. 바다를 그린 작품은 어떨까? 좋은 생각이에요. 은하는 며칠 후 아름다운 청자 접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잔잔한 바다 물결이 그려져 있었어요. 예전의 거친 파도가 아니라 평온한 바다였죠. 저희는 매일 오후 3시마다 해독 블렌드 티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맹문동과 대추, 감초를 우린 차였어요. 몸과 마음의 독을 풀어주는 의미였죠. 어머니, 이 차 정말 맛있어요. 몸에도 좋답니다. 독을 중화시켜주거든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하의 작품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 차를 마시러 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은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때 일을 생각해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정말? 네, 오히려 감사해요. 엄마가 저를 지켜주신 걸 알게 되어서요. 은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저녁 무렵 저희는 함께 방파제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뜨거운 차를 마셨어요. 겨울 바람이 불었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는 끓는 물을 견뎌야 향을 내는 거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우리도 그랬어, 은하야. 뜨거운 시련을 견뎌냈으니까 이제 진짜 향을 낼 수 있을 거야. 은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부드럽게 바뀌었어요. 더 이상 위험의 냄새가 아니라 희망의 향기였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겨울 바다 앞에서 뜨거운 차 한 잔과 함께 말이에요. 차가 독을 중화시키듯이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남순 이모는 가끔 찻집에 와서 말했어요. 미정아, 내가 진짜 엄마다. 딸을 그렇게 지켜낸 걸 보니 말이야. 애숙이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우리가 해냈네, 미정아. 정말 잘했어. 정혜은 반장도 가끔 들러서 차를 마셨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하지만 생긴다면 또 막아야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찻집과 공방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은하의 작품은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이 밀려들었어요. 제 차도 건강에 좋다고 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희 모녀가 다시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도 우리는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하가 새로운 작품을 보여줬어요. 찻잔이었는데 손잡이 부분에 작은 파도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엄마를 위해 만든 거예요.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결국엔 잔잔해진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 찻잔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은하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증거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찻잔에 맹문동차를 우려서 마셨습니다. 쓴맛이 먼저 왔다가 단맛이 뒤따랐어요.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요? 쓴 시간을 견뎌내면 달콤한 순간이 찾아오는 거 말이에요. 창밖으로 부산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물결이 평온해 보였어요. 더 이상 위험하거나 무서운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자연일 뿐이었죠. 저는 그렇게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딸과 함께,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말이에요.